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 정재윤 지음, 북멘토에서 나왔습니다. 14살이라고 써있긴 하지만요, 어른들이 봐도 너무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청소년은 무조건 강추하는 바입니다. 프롤로그 잠깐만 읽어볼게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자녀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심리학자로서 보면 이 사건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 후광 효과를 얻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잘못을 저지른 개인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사회 문제에 그 싹이 있다. 반대로 사회 문제 안에 개인의 심리가 반영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자주 바뀌기로 악명 높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가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렇게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는 이유는 교육부 장관의 심리적 행동, 즉 행동 편향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행동 편향이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믿는 인간의 성향이다. 이 행동 편향 때문에 교육부 장관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준 경우다. 이처럼 사회 문제들과 심리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며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소재로 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인기가 엄청났다. 스카이캐슬은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부모들과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었다. 심리학자로서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을 꼽자면 학습 코디, 시험 문제 유출, 경쟁 등 겉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사회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심리를 잘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스카이캐슬에는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사회 문제의 심리가 많이 녹아있다. 스카이캐슬에 등장하는 부모들은 후광 효과를, 서울대 의대만을 목표로 하는 강예선은 가면 증후군을, 하버드 대학생이라고 감쪽같이 속여온 차세리는 리플리 증후군을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스카이캐슬에 등장하는 부모들은 다원적 무지 혹은 제3자 효과에 휩싸여 있다. 이런 심리들은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 2에 모두 등장한다. 그렇다면 교실 안에서 가장 많이 작동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교실 안에는 다원적 무지, 죄수의 딜레마, 가면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의 심리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별 효과를 못 본다면서도 선행학습을 계속하는 아이들,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를까봐 질문하지 않는 아이들,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아이들, 자신의 무능력이 들통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똑똑한 아이들의 심리를 찾아보기 바란다.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사례를 통해 심리학의 기본 지식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생활 밀착형 심리 교과서였다면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 2는 사회 문제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 좀 더 많이 다루었다.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심리, 즉 인간의 욕심이나 공포심, 희망 따위가 그 바닥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이란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고, 심리학 공부를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를 바라보는 더 나은 눈, 더 올바른 눈이 필요하다.
네, 이 책을 읽고 싶어지게 하는 글이죠. 네,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 1, 2가 있는데요. 여러분 1, 2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프레이밍 효과. 프레이밍 효과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다. 틀짓기, 틀짜기, 구성하기 등의 뜻을 지닌 프레이밍이란 낱말은 원래 사진에서 쓰이는 용어다. 사진가들은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를 어떻게 배치해야 좋은 화면을 구성할 수 있을지 연구한다. 이런 작업을 프레이밍이라고 한다. 고프먼은 파인더에 피사체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사진이 주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자신이 지닌 생각의 틀, 즉 프레임에 따라 이해하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것이 프레이밍 효과다. 다시 말해 동일한 사건이라도 시각이 다르면 달리 보인다는 뜻이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커너먼 교수는 동료 아모스 트버스키와 함께 프레이밍 효과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했다. 대표적인 예가 아시아 질병 문제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각각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실험했다. 네, 실험 내용 궁금하시죠? 꼭 책을 보시길 바라고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읽어 드릴게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196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가 실험을 하나 했다. 뉴욕 대학교 캠퍼스의 건너편과 스탠퍼드 대학교 건너편에 보닛을 열고 번호판을 없앤 값비싸 보이는 자동차를 한 대씩 놓아두었다. 다만 뉴욕 대학교 쪽 자동차는 유리창 하나를 깨트려 놓았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 뉴욕 대학교 쪽에 있던 자동차를 보고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나 걸어가던 사람들이 멈추더니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떼어가 버렸다. 차에서 가져갈 만한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자동차를 두드려 부수기 시작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쪽에 둔 자동차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든 걸어가는 사람이든 이 자동차를 쳐다보기만 했지 아무도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열려있는 보닛을 닫아주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보닛이 열려있고 번호판도 없었지만 깨끗하고 멀쩡해 보이는 자동차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근처에 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유리창 하나가 깨진 자동차는 버려진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훔쳐가고 자동차를 때려 부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처럼 사소한 차이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한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킬링은 이 실험 결과를 범죄학에 도입해 큰 주목을 받았다. 뉴욕시는 이 법칙을 활용하여 지하철의 낙서, 무임승차, 차닫기 앵벌이처럼 깨진 유리창 같은 각종 사소한 범죄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강력 범죄의 발생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범죄도시 뉴욕이라는 오명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 어떤 경우든 사소한 차이라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그 사소한 차이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네, 재밌고 흥미가 가는 글이었죠.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책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 재밌고 다양한 심리에 대한 글과 예시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며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